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리더십의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의 공통점이라면 상황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유효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최선의 리더십 유형을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여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리더십 특성이나 행동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이론, Y이론으로 유명한 맥그리거는 60년대 초에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리더십이란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적합한 리더십이란 있을 수 없다. 특성이론과 행동이론의 특징과 한계점으로 비추어 보건대 보편 타당한 이론을 찾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지적들에 따라 60년대 후반부터는 리더십 유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상황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상황을 고려한 리더십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리더십 상황이론은 리더십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리더의 개인 특성이나 리더십 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리더는 태어난다고 주장한 특성이론과 리더는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한 행동이론을 넘어 리더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 행동이론에서 주장한 리더십 유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론에서는 리더십 유형과 상황적 요인과의 효율적인 결합을 강조합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잘 어울리는 리더십이 발휘될 때 그 집단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론의 주요 연구로는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 허쉬와 블렌차드의 수명주기 이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등이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럼 먼저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들러는 리더십 상황 이론을 최초로 제기한 학자입니다. 리더 자신의 스타일과 상황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리더가 상황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LPC라는 척도를 개발하여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십과 관계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행동이론에서 주장한 리더십 유형과 유사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높은 LPC 점수를 보이는 리더는 다른 사람과 보다 사이좋게 지내려는 데 초점을 두는 관계지향적 리더로 분류했고 낮은 LPC 점수를 보이는 리더는 동료와의 관계보다는 일에 초점을 더 두는 과업지향적 리더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황 변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들러가 설정한 상황 변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 부하의 관계, 두 번째로는 과업의 구조와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위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 변수를 분석하여 상황 모형을 8가지로 분류했고 어떤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이고 유리한지 또 어떤 상황이 불리한지를 따져서 자신의 유형에 맞는 상황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분석 결과 과업지향적 리더는 상황이 매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좋은 반면 관계지향적 리더는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지적받고 있는 한계는 이론적 바탕이 결여되어 있고 LPC 척도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허쉬와 블렌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쉬와 블렌차드는 행동이론의 연구 결과였던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을 참고하여 리더의 행동을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의 두 가지 축으로 한 4분면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 상황 요인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추가하여 각 리더의 행동 유형과 상황 변수인 부하의 성숙도가 적합한 관계를 가질 때 조직의 유효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쉬와 블렌차드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가적 리더십, 위항적 리더십 등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 변수로 부하의 성숙도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 변수로 발달 단계나 준비성 등으로 수정 보완했지만 부하의 능력과 의지로 구분한 관점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 변수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숙도가 높은 부하는 과업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성숙도가 낮은 부하는 능력과 의지가 둘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부하의 성숙도는 부하의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특정 과업에 대해서만 측정되는 일시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하의 성숙도 수준이 리더의 행동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앞서 정리한 4가지 리더십 스타일의 유효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하 직원이 능력과 의지가 모두 약한 경우 낮은 관계 행동과 높은 과업 행동에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의지는 강한 경우 높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에 지원적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또 유능하지만 의지가 없는 경우 낮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에 참가적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도 많고 의지도 강한 경우는 낮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에 위양적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나중에 동기부여 이론에서 더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잠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자신이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그 성과가 보상을 가져오리라는 수단성에 대한 기대감의 복합적 함수에 의해서 동기부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그 성과를 달성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의 한계점을 먼저 제시하자면 이 브룸의 기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대 이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브룸의 기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부하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리더가 성과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그에 따른 보상을 연결시켜 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경로 목표 이론에서 리더의 역할은 부하 직원이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경로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장애물과 관련해 코칭해주면서 부하 직원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리더십의 유형과 상황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우스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 지향적 리더십 등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지시적 리더십이란 계획, 조직, 통제와 같은 공식적 활동을 강조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지원적 리더십은 부하의 복리 후생에 관심을 보이며 인간관계의 증진을 강조하는 리더십입니다.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마지막 성취 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작업 목표의 설정, 성과 개선의 강조 및 부하의 능력 발휘에 높은 기대를 설정하는 리더십입니다. 상황 변수로는 부하의 특성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부하의 특성 요인은 부하 직원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는 조절 변수로서 통제 위치, 권위주의, 능력 등이 해당됩니다. 환경 요인은 리더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환경적 요인을 말하며 과업의 특성, 권한 체계, 작업 집단 등이 해당됩니다. 이 상황 변수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앞서 말한 4가지 리더십 유형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시적 리더십의 경우 부하들이 외재적 통제 위치를 보유하고 있거나 과업 수행 능력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과업 내용이 구조적이지 않고 모호하거나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용한 리더십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적 리더십은 업무의 난이도가 높거나 또는 단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적합한 리더십 유형입니다. 또한 지원적 리더십은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집단보다는 오래되고 안정된 집단에서 발휘될 때 효과적입니다.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내재적 통제 위치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율성이나 성취 욕구가 높을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낮아서 부하들이 모호성을 느낄 때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업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어서 부하들이 업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적 리더십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의 업무 경험이 많거나 능력 수준이 높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입니다. 이상으로 3가지 대표적인 리더십 상황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한 대로 특성이론과 행동이론이 다루지 못한 상황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이 앞의 이론들에 비해 진보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각 이론들이 제시한 상황 변수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리더십의 유용성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 변수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각 이론에서 제시한 상황 변수들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 이론의 내용이 많다 보니 이번 영상은 좀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